년들을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도飛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과 KF-21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면서 축적해온 기술력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 강국으로 우뚝 서감에 있어 든든한 토대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에 전력화한 미사일과 유도로켓 등의 종류만 해도 현무 계열의 미사일을 비롯해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강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해 있는가를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에 전력화한 방어 미사일의 종류와 그 성능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공의 가장 하층부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등을 여격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활이라는 뜻을 가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입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헬리콥터나 전투기 등을 여격하는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체계로 이색 적외선 탐색기가 있어 적 항공기가 발사하는 플레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격 파괴가 가능하며 피와 식별기로 적 항공기를 식별하고 야간 조준기 또한 장착되어 야간과 악천후에도 요격이 가능하며 이중 추력이 위한 종말속도 증대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영국의 제블린과 미국의 스팅어,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을 뛰어넘는 세계 제3급 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유효 사격 고도는 3km, 유효 사거리는 5km, 속도는 마하 2에서 2.3으로 실사격 명중률은 90에서 95%에 이르는데요. 발사 후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발사 후 망각 체계로 2인이 1조가 되어 휴대하고 어깨 견착식이 아닌 삼각대를 세워 앉아서 사격하는 거치식으로 안정성이 강화되어 명중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접 신관이 장착되어 목표물에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된 후 700여 개의 파편으로 비산함으로써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기체계는 뛰어난 성능에 비해 가격이 낮은 가성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발주자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무기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외국산 무기에 비해 가격만큼 성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신궁은 현재 우리 군에 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루마니아에도 수출되어 해외 시장에 그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 공산권 국가가 선전하는 무기 스펙은 확인되지 않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표시는 이미 확인된 최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대용 대공무기라 해서 적 항공기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발사 준비에서 발사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이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깨 견착식은 그런 순간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속해 어깨에 견착한 상태에서 목표물이 나타나기까지 준비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약화되어 명중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궁은 일정한 지점을 확보하고 삼각대를 설치하여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공에 항공기를 발견했을 때 피와 식별기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적기를 구분할 수 있어 10초 이내에 발사 가능하게 됩니다. 신궁은 휴대용으로 운용하는 외에도 현재 이동용 자주 대공포인 K-30B호의
4문에 신궁을 추가 장착한 비호 복합으로 동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30mm 쌍열 자동포 2문이 장착된 나는 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K-30B호는 레이더 추적 가능 거리인 7km 안에 적기가 들어오면 자동 추적이 가능하며 유효 사거리 3km에 최대 사거리는 8.8km입니다. 이 K-30B호 포탑 양쪽에 각각 2문식의 신궁을 장착해 대공포의 교전 범위 밖에서도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요격 성능을 더욱 향상한 것이 B호 복합인데요. 목표물이 5km상 또는 3에서 5km 이내 범위에 있을 때는 신궁을 발사하고 3km 이내 접근 시에는 30mm 대공포로 요격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K-30B호 복합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2용 어헤드탄을 접목하여 무인기는 물론이고 군지 드론 등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A사 방식 레이더와 새로운 사격 통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CIWS-2용 어헤드탄의 접목은 K-30B호 복합 외에도 K-30W 1000호 차륜형 자주 대공포에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K-30W 1000호 차륜형은 궤도형인 K-30B호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자주 대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5km 이하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K-31 천마입니다. 천마는 탐지 추적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발사대, 8문의 유도 미사일 등의 한 대의 궤도용 장갑 차량에 탑재되어 기동성이 뛰어나고 높은 명중률과 전자전 대응 능력, 화생방 보호 능력 등을 갖춘 대공 방어 무기입니다. 탐지거리는 반경이 20km, 탐지고도 5km, 최고 속도는 마하 2.6으로 유효 사거리는 9km인데요. K-30B호 복합과 함께 육군의 단거리 방공망을 형성하며 B호와는 달리 방공부대와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상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동서남북으로의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지가 아닌 함정의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대함, 대공방어 무기체계인 해군 미사일입니다. 해군은 사거리 20km로 마하 2로 날아오는 적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수면 위로 낮게 날아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뿐만 아니라 작은 고속정 등도 타격하게 됩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대에 탑재되어 수직 발사된 후에는 360도 어느 방향이든 축추력키를 이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해 전방위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게 되는데요. 적외선 영상 탐색기와 초고주파 탐색기에 의한 이중 탐지 장치가 장착되어 표적 추적 시 관성 유도와 호밍 유도가 이루어져 표적 명중률을 높이게 됩니다. 관성 유도는 외부의 지시 없이 비행체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계 등의 감지 장치에 의해 비행체 스스로 위치나 속도 등을 탐지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방식이고, 호밍 유도는 표적 자체에서 생성되거나 표적이 반사되어 나오는 음파나 전파 등의 모든 에너지파를 추적하여 타격하는 유도 방식입니다. 2021년부터 대구급 호위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신형 호위함 등에도 배치하게 되는데요. 해군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유일한 함대공 미사일로 북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거리와 속도 등이 더욱 향상된 개량형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이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 기뢰 부소랑과 같은 지원함 등에는 현재 이렇다 할 함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장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태인데요. 방위사업청은 2024년 LIG 넥스원과 3,306억 원 규모의 함대공 유도탄 투 체계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미니 이지서함인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 무기를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청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에 장착되어 있는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2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요. SM-2는 최대 사거리 150에서 170km, 최대 속도는 마하 3.5입니다. 함대공 유도탄 투 체계 개발 사업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LSAM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북의 장사정포와 순항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해공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6천여 문 가까이에 이르는 북의 자주포와 방사포 공격,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의 절대적 필요성에 따라 2029년까지 LAMD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고도 10km 이하를 담당할 LAMD는 공격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더불어 북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중동 지역에서 그 실전 능력이 명확하게 입증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입니다. 2021년 배치 완료된 천궁 블록 1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등에 수출된 블록2는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로 적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고 속도는 마하 4.5에서 5에 이르며 전자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다기능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각 발사대에서 발사된 천궁2는 각기의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여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 파괴하는데요. 이동식 발사대는 전장 상황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신속하게 이동하여 적 미사일 등을 요격하게 됩니다. 천궁은 한 포대당 미사일 8문씩 장착한 발사대 탑재 차량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드용 발전기 차량 1대, 장전 장비 탑재 차량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된 후 축추력키의 자세 제어로 360도 어느 방향이든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틀어 비행하고 목표물을 직격 파괴함으로써 적 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하여 잔존 위험성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콜드런칭 방식은 발사대에서 압축된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상공으로 튀어오르게 한 다음에 연료를 점화해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사대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콜드 런칭이라 하는 것이며 반대 개념은 한 런칭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기술인데요. 현재는 2034년까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완료하여 배치하는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 등이 더욱 강화된 천궁 블록3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적이 도발 징후가 명백할 때에는 선제 타격을 통해 그 위험을 제거하는 킬체인과 만일 적 미사일 등이 발사되었다면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요격하여 무력화하고 도발한 적 세력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을 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그 성능을 확실하게 입증한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보다 상층부 요격을 담당하는 장거리 방공미사일 LSAM과 연동해 다층적 방공망이 구성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요격 체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가장 상층부를 담당하는 LSAM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항공기나 순항미사일과 같이 계속 엔진을 작동시켜 그 힘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닌데요. 최초 설정된 각도로 로켓의 추진력에 의해 발사되어 대기권 밖에 이르면 로켓의 작동은 멈추고 관성의 힘으로만 비행을 지속하다가 이후 정점에 이르게 되면 중력의 작용으로 다시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기 시작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미사일에 장착된 비행 장치를 이용해 동력 전달 없이 가속도를 증가하면서 비행의 목표를 찾아 타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비행 단계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미사일이 상공으로 올라가는 상승 단계, 로켓의 작동이 멈추고
관성의 힘으로만 비행해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기 시작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 이후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급속하게 낙하하는 종말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종말 단계에서의 가속도 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괴력은 증가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아 순항 미사일 등과 달리 특히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다탄도로 분리되거나 종말 단계에서 변칙 비행을 이루게 되면 요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거리가 1000km 이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보통 대기권 내에서 포물선 궤적을 이루게 되지만 파괴력을 증가한 중대형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천공투와 LSAM,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와 사드 등은 모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종말 단계의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합니다. 천공투는 종말 단계 하층을 담당하고 LSM은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무기 체계에 있어서 정보 공개는 매우 한정적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알려지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인데요. 알려진 LSM의 탄도탄 레이더 탐지 거리는 약 310km이고 유효 사거리 200km, 요격 유효 고도는 40에서 100km이며 10개의 탄도탄을 동시 추적해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요격 방식은 직접 타격하여 적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는 형식이고 LSM은 발사대 내에서 점화하여 발사하는 한 런칭 방식입니다. LSM 한 개 포대에는 탄도탄 요격용 발사대 2대,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요격용 발사대 2대가 있는데요. 이들 각각은 위급시 대체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발 완료된 LSM은 총 사업비 1조 7,302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실전 배치하여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LSM의 성능을 대폭 향상한 100km 이상의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2의 개발도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북의 도발 징후가 명백해지면 한국형 삼축 체계에 따라 먼저 킬체인에 의해 휴전선 인근 북위 자주포와 해안포, 방사포 등에 일제히 우리군의 정밀 타격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T준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이 일제히 발사되어 거의 모든 위치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북의 진지를 초토화함으로써 적이 대부분 자주포와 방사포 등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군의 공격에 살아남은 일부 포탄과 미사일 등이 남쪽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요. 이것들 또한 우리 군의 요격체계 작동으로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사라질 것입니다. 해공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저가의 미사일이 개발되어 10에서 20km의 저고도를 담당하는 북의 장사정포와 순항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LAMD가 2033년까지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대공미사일 천군과 이미 도입해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종말 단계 하층인 40km 이하를 담당하며 LSM과 사드가 종말 단계 상층 40km 이상을 방어함으로써 육지에서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더해 대공미사일 신군과 어해탄이 접목 완료된 K-30 비호 복합과 K-30W 천호 자주대공포 그리고 K-31 천마 자주대공 유도탄 등이 가세하여 적 군집 드론 등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방력은 한층 증강할 것입니다. 해상에서는 우리 함대공 요격미사일 해군과 사거리가 연장되는 해군2의 개발 완료, 미국에서 도입해 이미 배치되어 있는 함대공 요격미사일 SM2, SM3 도입, SM6 등이 우리 영해의 안전을 방어할 것입니다.
1978년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최고속도 마하상, 2단 추진 고체 연료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1위에 만들어냅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목 잡혀있던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는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으로 지원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병력을 철수하였고, 그렇게 한반도와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자주국방의 토대를 이루기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만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시로는 같은 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 상황에 구분을 건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시험하는 풍등 시험 시설이 없어서 당시 미국으로부터 무상 공여받아 배치되어 있던 고고도 및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의 외형을 그대로 본떠 만들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이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은 핵탄두 개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비 보안 사항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이루고 있었지만 정보를 획득한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프랑스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계속되는 압박에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도입하고자 했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탄도탄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었고 마침내 1978년에 이르러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백곰 지대지 미사일 사거리 180km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해인 1979년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더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최후 통첩과 같은 공고 서한을 보내오는데요. 또다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동의 서한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불러오게 된 것인데요. 그 직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동안 미사일 개발을 이끌어오던 팀은 해체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사일 지침에 족쇄 채워져 있는 사이에 북은 화성계열 미사일을 꾸준히 사거리를 늘리면서 개발하였고 그 이욕과 협박에 남쪽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북이 핵폭탄까지 개발하면서 미국은 계속해 우리 발에 채운 족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는데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1차로 개정하면서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2012년에는 2차로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으며 2017년에는 탄도 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없앴고 2020년에는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해 민간용 군사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미사일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로켓은 우주를 향해 날아갔고 수세적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에 대해서도 많은 종류의 방어 미사일과 공격 미사일 등을 양산해내어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전력과 방어 미사일에 이어 이번에는 공격 미사일의 종류와 그 성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경 2.75인치 지대함 다연장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비궁에서 비는 날카롭고 단단한 화살촉을, 궁은 활을 뜻하는데요. 600억 원의 개발비에 비해서 그 성능은 너무나 탁월한 유도 무기입니다. 2017년부터 일찍이 해병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북이 대량으로 보유 중인 고속정과 공기 부양 상륙정 등을 격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적이 고속정과 공기 부양정을 동원해 우리 도서의 해안 지역으로의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올 때 이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저지하여 격침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요. 함대로 돌진해오는 적이 소형 고속정이나 수상 무인전 등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보다 저가의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던 미 해군과 공통된 필요성에 따라 처음에는 연구 개발을 함께 시작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의 이탈로 그 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해당 분야의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난 비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침투하는 북고속정과 공기 부양정 등은 연속 발사되는 비공으로 인해 우리 영토 해안에 닿기도 전에 수장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길이 1.9m, 무게 15kg, 최대 사거리 8km, 구경 2.75인치,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기반으로 하는 발사 후 망각 시스템으로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발사가 가능한 비공은 차량용 발사 체계로 차량 한 대당 2개 발사대에서 각각 28씩 총 40발을 탑재하며 해안으로 침투하는 다수의 적 표적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당 가격은 약 4, 5천만 정도로 뛰어난 성능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데요. 서해 도서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해병대 차량령이 보급되었지만 6회 공군에도 각각 배치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무인 수송정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하기 위한 모듈화가 진행 중인데요. 비공은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주로 헬기 등에 장착되어 운영되는 헬파이어는 1억 원을 초과하기도 하는 가격으로 발사 후 목표를 타격하기까지 락원을 유지해야 하는 레이저 유도 방식입니다. 반면에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 작전 효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공의 명중률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실시된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 림팩 훈련 중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된 FCT 최종 평가 발사에서 6발 중 6발 모두를 표적에 명중시켜 향후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이날 비공은 무인 수상정에 탑재되어 표적 탐지와 발사가 모두 무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 폭넓은 사용 범위까지 입증한 것인데요. FCT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무기 체계 중에서 동맹국 방산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의 무기를 시험 평가하여 미국 무기 체계에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공 제조사인 LIG 넥스원은 그동안 감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인 해검을 개발해 왔는데 감시 정찰 기능을 강화하고 무장 기능을 추가했으며 유무인 복합 기능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해검 2, 3, 5로 단계별 과정을 통해 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해검2는 길이나 잠수함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상과 수중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을, 해검3는 무장 전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했는데요. 해검3 전방에는 12.7mm 중기관총을, 후방에는 70mm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자폭형 드론 또한 장착해 다양한 공격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검5는 함에 탑재해 이동하다가 유사시 모함에서 진수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인데요. 이 해검 시리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 전력으로 우리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무인 복합체계인 메디시 고스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형공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함에서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인데요.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 개발 전략을 세움에서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 그동안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서 외국산 무기들을 사용해오며 느껴왔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동급의 외국산에 대비하여 성능은 더욱 향상하고 생산 비용은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한반도 지형은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광활한 평원이었고 대부분 지역이 높은 산지와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침투하는 적 탱크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형공입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에는 사거리가 2.5km였고 미사일 길이도 다른 외국산 대전차 미사일보다 짧아 1.5m로
발사대를 포함해 전체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여 휴대용으로서의 적합성을 더욱 증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기술상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용함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최대한 증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 후 현궁이 우리 군에서 전력화하자 그 우수성을 인식한 중동 국가들에 소리 없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궁을 사용해 본 중동 국가들에서 만족스러운 현궁의 기본 성능 외에 부가적인 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커가는 욕심이 제기되게 되는데요. 한반도 지형과는 달리 지평선이 끝나지 않는 국토 환경을 가진 사막의 나라들에서는 더 먼 거리에서도 적 전차등이 눈에 들어오고 때문에 더욱 먼 거리에서 적 전차등을 파괴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제조사인 LIG 넥스원 등은 이미 201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4km 이상으로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중동 국가의 보안 특성상 명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에 따라 사거리가 연장된 현궁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명칭이 제블린인 것처럼 영국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명칭도 제블린인데요. 현궁은 전투원이 휴대하여 발사하는 외에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여 목표물의 상부 또는 정면을 선택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열 영상을 추적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후에는 재빨리 현장을 이탈해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야간에도 발사 가능합니다. 이중 성형 자격 탄두 사용으로 관통력은 900mm에 이르는데요.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된 소형 탄두가 먼저 적 전차의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이어 주 탄두가 적 전차 본체를 관통해 파괴합니다. 반응 장갑은 전차 외부에 네모진 패널처럼 덧붙인 장갑으로 먼저 대전차 미사일의 파괴력을 감소시켜 전차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현궁이 발사될 때는 우선 사출 모터만의 작동으로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밀어내어 전방으로 일정 거리를 나아가게 한 후에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화염을 분출하며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수는 발사 시에 후폭풍과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사출 모터는 미사일 발사관에서 밀어내는 정도만의 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염과 후폭풍이 거의 없어 실내에서 발사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차량형에는 2대의 발사관과 4발의 추가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세 번째는 헬기용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입니다. 청검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 무장헬기 LAH-1 미르온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미르온은 노후한 경공격헬기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형 무장헬기입니다. 초기 대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고자 했으나 후에 계획을 축소하여 대형 공격 헬기는 수입하고 대신에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공격 헬기는 전장에서 주도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중무장한 것이지만 미루온 소형 무장 헬기는 천궁과 2.75인치 로켓, 20mm 3열 터렛형 기관총을 장착하고 주된 작전 수행을 위해 공격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검은 미루온에 탑재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와 성능을 지녀야 했는데요. 따라서 소형화되고 경량화하여 사거리는 8km이지만 이중성형 작약 탄두로 관통력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형보다 큰 1000mm이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광섬유에 의한 유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한번 발사한 다음에 목표물을 받고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목표물이 보이는 가시선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선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것인데요. 비가시선 상태에서의 공격은 헬기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산의 후사면에서 적 탱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적은 후사면에 있는 헬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이고 헬기 조종사 또한 적 탱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우선 발사하여 산을 넘어 적 탱크가 있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아가게 한 후에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는 탐색기를 통해 적 탱크의 위치를 파악한 후 조준 설정하면 이후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가 목표를 직격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 데이터 링크에 의한 목표 재설정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면 미사일에 연결된 광소면은 자동으로 끊기고 이후 탐색기가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느 경우에나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빠르게 사격 지점을 벗어남으로써 조종사의 생존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천검의 개발 완료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지형적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우리 미사일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통한 이중 모드 탐색기가 장착되고 목표 재설정 기능까지 추가된 천검은 그만큼 명중률이 뛰어난 우수한 성능을 지니게 된 것인데요. 천검의 또 다른 특징은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없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초로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축적한 표적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어 사람이 개입 없이도 스스로 목표물을 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천검은 우선 소형 무장 헬기 미르운의 주무장으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만 향후 보병 전투 차량 등의 지상 플랫폼에서의 운용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를 다변화하여 무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보다 소형화하고 경량화된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 중입니다. 이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은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시켜 파괴하는데요. 처음부터 대형 무인기가 아닌 드론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다양한 드론에 장착 가능해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월 LIG 넥스원은 미국의 AI 방산 기업인 쉴드 AI사와 수직 이착륙 고정익 무인기인 VBET에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해 비행 및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요. VBET는 쉴드 AI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로 활주로가 필요 없어 해군 함정 등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드론으로 감시 정찰뿐 아니라 전투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루마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비행체인데요. 세계적인 무인기 제조사와 공동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윈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헬파이어 미사일이 MQ-9 리퍼와 같은 대형 무인기에 장착되어 우수한 공격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은 그보다 훨씬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공대지 미사일로 각종 소형 드론 등에 장착되어 전력화되면 그 실용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130mm 함대함 유도로켓 비룡입니다. 2.75인치 비공이 최초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된 것에 비해 파괴력과 사거리를 형상하여 기존의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는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에 탑재해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함대함 미사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한 것입니다. 비룡은 K239 천무로 대체된 K136 다연장 로켓 구령에 쓰였던 130mm 무유도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장착해 함대함 미사일로 개량한 것입니다.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에 12발씩 장착해 북의 고속정도 소형 함선들을 방어하게 된 것인데요.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파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대가 아닌 케인스터에 장착되어 사용과 교체의 편의성도 고려하였는데요. 케인스터는 함상에 설치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함대함용으로 개발된 비룡은 해상에 위치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인 만큼 차가운 바닷물 위에 있는 표적은 육상의 목표에 비해 그 온도차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탐색기는 간소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시크를 교체하면 함대함에서 함대지, 함대공, 지대지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입니다. 비룡의 속도는 마하 2이고 지연신관을 장착해 함선의 철갑을 뚫고 들어가 폭발함으로써 그 파괴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GPS IMU가 장착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명중률이 뛰어나고 해안포 등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지 공격도 가능합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에 가속력, 진동력, 충격력 등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IMU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어 GPS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비룡의 사거리는 20km이고 탄도 중량은 8kg, 동시 추적하여 발사할 수 있는 목표물은 3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LIG 넥스1과 130mm 유도로켓2 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2.75인치 비군과 같이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될 유도로켓2는 탐색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사거리 또한 증가하여 적 전투함과 근거리상의 적 헬기, 해안포 기지나 지상에 설치한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는 물론 지대함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연안 방어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 연안에 있는 표적과 내륙의 적 지상군 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룡입니다. 적이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 외에 적 해안과 지상의 공격 원점 등을 넓은 범위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확산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250km, 속도는 마하 0.95로 경사 발사형이 먼저 개발되고 이어 수직 발사대에 장착되어 발사되는 수직 발사형도 개발되어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에 탑재되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처음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는 관성 항법으로 비행 경로를 유지해 목표 좌표로 이동하며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미사일 자체 내의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석기로 표적을 포착하고 추적하여 파괴합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의 전파 교란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설 함대지 유도탄 해룡은 북의 해안과 인접해 있는 내륙 지역에 대한 해군의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크게 확장해주는 무기로 해상과 함께 우리 해군의 지상 공격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78년)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최고속도 마하3, 2단 추진 거체 연료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은 대공 지대지 미사일을 1위에 만들어냅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목 잡혀있던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란과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는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으로 지원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병력을 철수하였고 그렇게 한반도와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자주국방의 토대를 이루기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만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시로는 같은 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 상황에 구분을 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함대함, 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입니다. 해성은 개발 순서에 따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1,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2,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로도 불리는데요.
2005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어 우리 해군의 고속함,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에 배치되어 군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해성은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주력 공격 무기가 되어 있으며 콜롬비아, 필리핀 등에도 수출되어 그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18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해성 순항미사일은 원거리의 적함이 탐지 식별되면 발사 후 별도의 통제 없이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목표물을 향해 순항 비행하게 되는데요. 비행 중에는 비행 경로를 바꾸는 다수의 변침점이 설정되어 있어 적 레이드에 피탐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바닷물 위를 스쳐가듯이 저공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을 하고 목표물에 근접해 타격하기 바로 전에는 급상승한 후에 하강하에 충돌하는 팝업 공격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속도는 마하 0.9에서 0.95로 동종의 순항 미사일인 프랑스의 액조세가 마하 0.9에서 0.93, 마하 0.85인 미국의 하푼과 유사하며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마하 0.75의 속도입니다. 순항 미사일이 대체로 아음속의 속도를 이루는 것은 회피기동을 포함한 장거리 비행과 저고도 비행 및 탄도 중량 등의 영향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자 한 설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에 장착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탐색기는 적의 전파 교란 등의 전자전에 대응해 미사일의 정상적인 비행과 정확한 목표 타격을 유도하는 ECCM 기능을 보유한 능동용 레이더입니다. 능동용 레이더는 레이더 스스로 송신 신호를 방사하고 반사 신호를 수신해 처리함으로써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반능동 레이더는 다른 곳에서 발사된 레이더 전파를 수신하기만 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더해 하부로 전파를 발사하여 수면과 지표면의 높이를 측정해 안전한 저고도 비행을 유도하는 전파 고도계가 장착되어 있고 관성 항법 장치와 GPS에 의한 정밀 유도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보다 정밀한 순항 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적함에 접근할 때는 여객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이 가능하며 만약 목표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선회 후 재공격하는 등 다양한 공격 모드가 지원됩니다. 함대함 미사일 해성에서 능동용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그로서 확보된 공간에 연료 등을 추가해 개발한 것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인 해령입니다. 함대함 해성1에서 함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마하 2를 상회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량한 것인 해성2인데 해성2는 수상함에 탑재되어 발사되며 사거리는 정보 공개 제한으로 500에서 1500km로 알려져 있으며 지상의 적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함대지 해성2와 더불어 잠수함을 플랫폼으로 하는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 해성3입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해성2보다 속도가 더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거리는 1000km 정도로 알려졌지만 그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원일급 5번함이 윤봉기함에 최초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호급 이후에는 수직 발사대에 장착되었는데요. 해군이 운용하는 해성 미사일은 육지의 현무기일 미사일 등과 함께 적 도발에 대한 중요한 응징 수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함대함 해성 순항 미사일이 전력화된 이후 주변국 동향에 맞춰 사거리 등의 성능 개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에 맞춰 해성 대함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진행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한 발표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에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져 성공했고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때에도 해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하는 미사일의 동영상은 공개되었어도 그 제형과 성능 등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년여가 지난 2025년 10월에 행해진 장보고3 배치2 1번 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해성5라고 명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도 함께 공개되었고
이 미사일이 바로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그동안 비밀에 붙여온 사거리와 속도 등의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5임을 밝혔는데요. 개량된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속도는 마하 3, 사거리는 약 550km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성5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군의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핵심 무기가 된 것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념을 설정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우리나라 또한 생존권과 자주권을 침범하는 주변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접근은 대한미사일 등의 장거리 공격 무기와 GPS 교란, 통신을 차단하는 등의 전자전을 수행해 설정해 놓은 차단선 안으로 외부 세력의 접근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지역거부는 만약 차단선을 넘어 외부 세력이 진입했을 때에는 자국 내 주요 지역에 대한 육상과 해상, 공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기뢰와 잠수함, 수상함, 포병 등의 근거리 방어 무기를 활용해 적의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면서 전략적인 준비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성5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KF-21과 연동해 공중 발사형 초음속 대함 무기체계 개발도 진행되고 있으며, 해성5가 다중 플랫폼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도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준 일명 우레입니다. 우레는 천둥소리와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장사정포는 장거리의 긴 사정거리를 가진 화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북의 대구경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를 합해 일컫는 용어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40-50km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북은 주체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거리 약 54km인 170mm 자주포와 사거리 200여 km에 이르는 240mm, 30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가 휴전선 인근 8개 포병여단 등에 380여 문에서 500여 문 내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은 대규모 화력을 일시에 쏟아부을 수 있는 방사포 증강에 힘써왔고, 우리의 공격을 피해 모든 장사정포를 산속 갱도시설로 들여보내 은닉해왔으며 산의 후산면 갱도로 이동시키기까지 해 우리 군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북장사정포 파괴에 특화된 지대지 유도탄을 연구 개발한 끝에 성공하여 배치 완료한 것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짐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미사일 전략 사령부에서 KT짐 전력화 완료 행사가 열려 이미 배치가 끝났음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KT짐은 사거리 180km로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약 120km를 크게 넘어섭니다. 두 발이 연속 발사된 시험 발사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지상의 원형으로 표시된 표적 중앙에 정확하게 내려꽂혔고, 그 뒤에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이 파고 들어간 구멍으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시 내려꽂힘으로써 최고의 정밀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239 천무에서 발사되기도 하는 KT짐은 열 압력탄으로 관통용 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폭발 시의 압력과 파편을 공격 수단으로 하는 일반 폭탄과 달리 KT짐은 화약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열과 압력만으로 일정한 내부 공간에 은폐하고 있는 적을 살상하고 장비를 파괴합니다. 1.5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KT짐은 시설물을 관통한 후에 순간적으로 가연성 혼합 물질을 내부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점호하여 폭발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큰 충격파는 물체가 찢기고 산산조각 날 만큼 강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일정한 공간은 그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열 압력탄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나 건물 내부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소형화되어 투척형이나 직사화기형으로도 사용되어 왔지만, KT짐은 북장사정포가 위치한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갱도 안의 적과 시설을 소멸하기 위해 관통력과 정밀성을 더욱 강화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갱도 안의 적과 장비를 파괴함에 특화되어 개발되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그 정밀성으로 지상에 설치한 적 방어기지나 지휘부, 군사시설 등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동용 발사대로 전환한 KT즘-2와는 달리 단일한 관통용 열압력 탄두로 개발된 KT즘-1은 직경 600mm, 길이 4m로 견인형 고정포드 발사대에서 4발이 연속 발사됩니다. 보다 고가치 표적은 현무 계열의 미사일 등에 담당하고 북의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하여 지상의 장애물을 통과한 후 공간을 인지하여 열 압력탄을 폭발하게 하는 지능형 신관을 장착한 KT즘으로 사전 제압하는 것입니다. 사거리와 관통력 등이 대폭 향상된 KT즘-2도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K239 천무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를 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열압력탄도 외에 고폭탄도도 사용되어 북의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망 등 확대된 타격 목표를 향해 K239 천무 발사대 2발을 탑재해 발사하게 됩니다. 폴란드에는 K239 천무와 함께 사거리 290km로 조정된 수출용 KT즘-2도 건너간 상황인데요. KT즘-2의 개발 완료는 2027년까지이지만 이미 사거리 등이 더욱 확장된 KT즘-3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KT즘-2의 대체적인 윤곽은 이제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사거리에 있어서는 북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KT즘-3는 2023년에 미래에 실현될 그 모습이 이미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미사일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T즘-3는 현무투 미사일을 탑재하는 K501 10년 특수 차량을 플랫폼으로 하여 2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미사일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고 사거리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위력이 더욱 강화된 미사일의 용도 또한 다양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일 내부에 3기 유도 자폭 드론을 실어 발사하는 형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목표 상공에 이르러 미사일 보호 덮개가 분리되면서 유도 자폭 드론 3기가 방출되어 나와 일정 시간을 배회하며 주변을 정찰하고 탐지하다 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식별하게 되면 직격 충돌하여 파괴하는 개념입니다. KT즘과 함께 갱도안의 북장사정포 파괴에 특화하여 개발된 다른 하나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GB입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수직 낙하하기만 하는 일명 뭉텅구리 재래식 폭탄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날개가 달린 GPS INS 유도 키트를 장착하여 원하는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수정하면서 활강 비행하여 표적을 파괴하는 스마트 폭탄인데 산의 후사면에 위치한 적 갱도 입구를 향해서는 산모퉁이를 손에 비행하여 입구를 찾아 정확하게 타격 폭발하는 정밀한 유도 무기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KGGB의 실전적 가치는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 다른 추진체 없이 오직 비행 날개의 작동만으로 최장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표를 파괴합니다. 단순한 항공기 투하용 500파운드급 폭탄에 날개를 달아 가성비 높은 스탠드오프 정밀 유도 무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스탠드오프 정밀 유도 무기는 적 방공망 효율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항공기에서 투하 발사되어 표적까지 유도되어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를 가리킵니다. KGGB는 투하하는 항공기에 별다른 통합 과정 없이 조종사가 휴대하는 지시통신 장치인 PBU를 통해 지상에서 목표좌표, 경로, 고도, 속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 뒤에 폭탄을 투하하면 되므로 노후화된 전투기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간편하고 매우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FA-50, KF-16,
F-15K, F-4, F-5 등의 전투기에 장착해 투하할 수 있는데요. 폭탄이 투하되면 KGGB에 장착된 GPS INS로 위치를 추적하며 비행을 시작하고, 이때 날개 끝에 플랫포런이 상황에 따라 작동하면서 비행체를 떠오르게 하는 힘인 양력을 증가하기도 하고, 양쪽 날개 끝에 달린 플랫포런의 작동을 달리하여 한쪽으로 비행체를 선회하게 함으로써 비행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랫포런은 보통 항공기 준하기 끝에 달린 플랫과 에일러론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비행체의 날개 길이가 짧아 플랫과 에일러론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항공기에서 플랩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처럼 저속 비행할 경우에 실속하지 않도록 양력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고, 에일러론은 방향을 선회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에는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중적외선 탐색기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추가해 정밀성을 더한 KGGB-2도 개발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는 3월 25일 양산 1호기가 출고된 KF-21에 탑재하게 될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양산되고 있는 KF-21 블록 1은 공대공 전투용으로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나머지 20대가 납품 완료할 예정인데요. KF-21이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되는 만큼 앞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 완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당초 2028년까지로 예정했던 공대지 무장 능력 확보 시기를 2027년 전반기로 1년 6개월을 대폭 앞당긴 바 있는데요. 그만큼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KF-21 블록 2의 완성 시한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이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뿐만 아니라 KGGB 유도폭탄 등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공대지 무장들에 대한 통합 시험이 상당한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FA-50을 통해서는 이미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KF-21의 공대지 무장 능력을 추가하는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장거리 공대함 유도탄 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4년 10월에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하 2.3의 공대함 유도탄 2 사업을 심의 의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 타당성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공대함 유도탄 2 사업이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제됨으로써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해성5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되어 전력화되고 있는 마당에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과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걸림돌이 된 것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의 결정에 대해 현재 많은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23년 KF-21 40대 양산 사항에 대해서도 공대공 미사일 무장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는데요. 일견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심성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딴지가 되어 전체 사업 진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대함 유도탄 2 사업이 타당성 없다고 내린 결론 또한 같은 성질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산 미사일이 장착되었을 때는 KF-21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어금니 하나를 빼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F-21과 FA-50 등을 통합하기 위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미티어급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총 1조 5,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35년 양산 및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KF-21에 장착할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 시작이 많이 늦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공대공뿐만 아니라 지대공, 함대공, 드론 탑재로의 확장까지 고려하여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기와도 연동하는 미래 전장용 미사일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두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총 사업비 4,239억 원을 투입해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인데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보다는 6년 먼저 개발 완료하여 KF-21에 무장으로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이 개발이 2018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 착수는 2025년 이후가 되었으니 KF-21 시험 비행의 진행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정작 장착해야 하는 무장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만 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번에는 공대함 유도탄 2 사업마저 표류하게 되어 그 짐은 더 무거워지게 된 것인데요. 모쪼록 공대공 유도탄 개발의 조기 완료와 공대함 유도탄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또한 기대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은 이미 도입한 타우루스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고 이후 KF-21, FA-50 등의 주무장으로 삼기 위해 개발하게 된 것인데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인 타우루스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이중지능형 관통탄두로 철근 콘크리트 3m를 관통하고 최대 사거리는 500km, 속도는 마하 0.95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정밀한 타격력으로 북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강력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천룡은 타우루스와 비교해 성능은 향상하면서도 크기를 줄이고 경량화하여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탄도 중량과 연료 탑재량을 조절하면 경공격기인 FA-50에도 천룡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타우루스 미사일 경우에는 전투기에 장착할 때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지만 천룡은 사전 주입으로 5년에서 10년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벙커버스터인 천룡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타우루스보다 작아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고 사거리는 증가해 600km 이상으로 북쪽 지역을 넘어서는 범위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 시기를 당초 2028년 말에서 2027년 전반기로 1년 6개월 앞당기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KF-21 공대공 블록 1을 2026년까지, 공대지 블록 2를 2028년까지로 기한 설정했던 것을 KF-21의 양산과 더불어 수출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개발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그만큼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무장시험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개발로 향후 공대함 등으로의 개량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전략자산이 현무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는 각각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방위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무 계열의 전략 미사일 명칭은 이것에서 붙여진 것인데요.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내용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전력화해 왔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량해 제작한 현무 계열의 첫 번째인 180km 사거리의 현무1은 후속 미사일들이 차곡차곡 전력화함에 따라 2018년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현무1을 이은 현무2A, 2B, 2C는 모두 지대지 탄도미사일인데 지하에 설비한 미사일 발사대 사일로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
자탄 분산용으로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으로 알려졌지만 각기 제시된 수치는 발표 가능한 상태의 것으로 실제 성능은 각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이 저절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무2의 원형 공산 오차는 크게 보아 5m 이내로 매우 정확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탄도미사일과 폭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발의 탄도미사일이나 폭탄을 발사했을 때 5발 이상의 탄측점을 온의 반경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원형 공산 오차 값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현무2를 이은 현무3 계열 미사일들은 모두 순항 미사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제한을 받아오던 우리나라는 500kg의 탄도 중량을 넘기지 않으면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로써 사거리가 각각 500km, 1000km, 1500km, 3000km에 이르는 현무 3A, 3B, 3C, 3D가 개발되었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군에도 도입되어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재해 전력화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현무3는 정확성이 뛰어난 순항 미사일의 특성상 현무2에 비해 대규모 양산되어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형 공산 오차는 2, 3m 이내로 타격 지점을 먼저 말하고 명중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현무계열 미사일들의 정확한 재원과 성능 등은 극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어 최소 치료의 추정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생존은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에 힘쓰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침탈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 5위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은 다른 독보적인 무기 자산들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현무계열의 미사일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무2와 현무3로 사거리와 정밀성을 강화해온 우리나라는 탄도 중량을 대폭 증가해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확대해 갖춤으로써 파괴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증가한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는 탄도 중량의 조절에 따라 사거리를 증가할 수 있어 사거리 1000km 이상 3000km 이하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잠대지를 이어 함대지로도 확장 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아닌 대함 탄도미사일은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표적에 대한 탐색 장치를 개발함에 있어 더욱 정교한 성능이 요구되는데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해상의 표적 위치 또한 계속해 변화하고 탄도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하강할 때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적외선 탐지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며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항제밍 능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초모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160km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출 대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해안 방어를 위한 해상 표적 타격용 적외선 유도 대함 탄도미사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모 한 대에 8발까지 탑재해 동시 타격 능력을 크게 개선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큰 현무4의 지대함 탄도미사일의 이용도 개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상징인데요. 무게는 총 36톤, 탄도 중량 8에서 9톤,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략의 재원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탄도 중량을 조절하면 사거리 5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의 전환도 가능한데요. 관통력 100m 이상으로 굳이 핵무기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지하벙커 깊은 곳에 숨은 북지휘부 제거에 완벽하게 특화되어 개발된 전략무기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실제 배치되어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형 공산오차 4m 이내로 내장된 폭격을 제외한
탄두의 대부분은 강력한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력 가속도에 의한 극도화된 운동 에너지로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가 밀폐된 공간지대에서 폭발하여 그 충격 효과로 내부는 파괴되고 주저앉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현재 성능이 강화된 현무5의 뒤를 잇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이 개발 중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폭 드론을 탑재해 발사하는 천무 3.0과 같이 드론 탑재형이나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